수연아, 딸의 얼굴은 온통 멍투성이었습니다. 왼쪽 눈은 시커멓게 부어올랐고 터진 입술에서는 아직도 피가 나고 있었죠. 누가, 누가 이렇게 했어? 아빠, 빈자가 딸을 피투성이로 만들고 도망친 사위. 경찰에 신고했어? 네. 하지만 가해자가 잠적해서 실종 수사로 전환한다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30년간 봉인해뒀던 서랍을 열고,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다. 그럼 이제부터 딸에 대한 아버지의 따뜻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태식은 아침 5시 30분, 알람 없이도 정확히 눈을 떴습니다. 68살의 나이에도 몸의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이어온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마친 후 작은 부엌에서 혼자만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은퇴 후 3년째 태식은 충청도 산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 영희를 잃은 후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곳으로 내려온 것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태식을 그냥 서울에서 내려온 할아버지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 출신이라는 것은 물론이고 하물며 경찰청장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 태식은 작은 마당을 내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당에 심어놓은 배추와 무에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시작한 텃밭 가꾸기는 태식에게 새로운 즐거움이었습니다. 복잡한 사건들과 끝없는 회의로 가득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평온한 일상이었죠. 아침 식사를 마친 태식은 운동화를 신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마을 어르신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농사 얘기도 했습니다. 태식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동네 이장인 박영수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몸이 기억하고 있어서 일찍 일어나게 되네요. 서울에서 뭘 하셨길래 이렇게 규칙적이세요? 그냥 공무원이었습니다. 태식은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를 말하는 것도 아니었죠. 경찰청장이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이제는 그런 신분에서 벗어나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산책을 마친 태식은 집으로 돌아와 텃밭 일을 했습니다. 배추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무의 성장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손에 흙을 묻히며 일하는 시간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지키던 질서는 내 자리에서 끝났다. 이제는 조용히 살아갈 시간이지. 태식은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0여 년간 경찰로 살면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물러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태식은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현미밥이 전부였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주로 독서를 했습니다. 서재에는 경찰 관련 서적들과 함께 문학 작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추리소설보다는 시집이나 수필집을 더 자주 읽게 되었습니다. 태식의 집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찍은 딸 수연의 사진, 결혼식 사진,
그리고 손자 유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연은 서울에서 남편 민재와 함께 살고 있었고 태식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을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수연이도 이제 어른이니까 알아서 잘 살겠지. 태식은 딸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곤 했습니다. 딸이 결혼한 후로는 연락이 뜸해졌지만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느라 바쁜 것이라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태식은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에 직접 관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시청자로서 지켜볼 뿐이었죠. 참 복잡한 세상이네. 태식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청장 시절에는 매일같이 이런 사건들의 한복판에 있었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밤 9시가 되자 태식은 텔레비전을 끄고 잠자리 준비를 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하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게 가장 좋은 거야. 태식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깥에서는 가을벌레 소리가 들려왔고 마을은 고요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하루도 그렇게 평온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태식은 책을 읽다가 졸음이 와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밤 11시경 집안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태식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갔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밤 11시 15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태식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강수연 씨의 아버지세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수연 씨가 지금 응급실에 실려와 계세요. 태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교통사고라도? 자세한 내용은 와서 확인해 주세요. 지금 상태가... 간호사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태식은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안전이 걱정되어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태식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상시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버지로서의 걱정만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 열쇠를 집어들고 집을 나서는 데까지 채 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울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태식은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운전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제발 큰 일이 아니길. 태식은 운전대를 꽉 잡으며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1시경 태식은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접수대에서 딸의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3번 침대에 계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드릴게요. 태식이 3번 침대로 향했을 때 그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딸 수연의 얼굴은 온통 멍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왼쪽 눈 주위는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부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여 년간 경찰로 일하면서 수많은 폭행 사건을 봐왔지만 자신의 딸이 이런 모습인 것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빠. 수연이 아버지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하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다가와 태식에게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의 보호자세요? 외상으로 인한 타박상과 열상이 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지만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나요? 태식은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환자분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식은 딸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누가 이렇게 했어? 아빠, 민재가. 수연의 대답을 듣는 순간 태식은 온몸에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위 민재가 딸을 폭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재가? 왜? 무슨 일로? 오늘 또 싸웠어요. 돈 문제로. 그런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수연은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재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갑자기 폭력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지금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저를 때리고 나서 집을 나갔어요. 태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위에 대한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지만 지금은 딸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 네, 병원에서 신고해 주셨어요. 얼마 후 경찰관 2명이 응급실로 왔습니다. 태식은 경찰관들과 따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가해자가 도주한 상황입니다. 집에도 없고 휴대폰도 꺼져 있어서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실종 수사로 전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지만 가해자가 잠적한 상황이라. 경찰관들의 설명을 들으며 태식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수동적인 대응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빨리 찾아주세요.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태식은 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진통제 때문에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의 상처들이 태식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딸이 당한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 세상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다. 태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평화롭게 살려고 했지만 딸이 이런 일을 당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수연이 깨어났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와주셔서. 당연한 거야. 너 혼자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니? 민재가 예전부터 가끔 화를 냈는데 이번에는 정말 심했어요. 태식은 딸의 말을 들으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예전부터 폭력이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동안 얘기 안 했어? 그냥 참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빠 걱정시키기 싫었고요. 태식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민재에 대한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태식은 수연을 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답답했고 무엇보다 딸이 다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태식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을 집에 데려다 준 태식은 곧바로 시골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의 작은 모텔에 방을 잡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딸의 상처투성이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민재에 대한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일찍 일어나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휴식을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태식은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은퇴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과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청장의 상징인 기장패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무궁화와 태극 문양이 새겨진 기장패는 여전히 위엄이 있어 보였습니다. 태식은 기장패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 기장패 옆에는 낡은 수첩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현역 시절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했던 수사 기록장들이었습니다. 태식은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자신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사건 내용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는 경찰 제복이 말끔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계급장이 달린 제복은 비닐로 덮여 있었지만 여전히 다림질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제복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0여 년간 입었던 제복이었지만 지금 보니 낯설면서도 친숙했습니다. 전직이 아니라 지금부터다. 태식은 혼잣말을 하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제복을 입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먼저 외모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은퇴 후 기르고 있던 머리를 짧게 자르러 마을의 이발소에 갔습니다. 어머, 태식 씨.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자르시려고요? 이발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좀 깔끔하게 해주세요.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서울에 일이 좀 생겨서요. 태식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나니 마치 현역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식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함께 일했던 형사 출신 김영호였습니다. 영호야, 나야. 태식이. 청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급한 일이 좀 생겼는데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김영호는 현재 사설 조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김영호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정보통 출신 기자 박민수였습니다. 민수야, 태식이야. 잘 지내지? 청장님, 정말 뜻밖이네요. 시골에서 잘 지내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어. 만날 수 있나? 당연하죠. 언제든지요. 박민수는 현재 인터넷 언론사에서 사회부 기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보 수집에는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수사팀 출신 후배 이정민이었습니다. 정민아, 나야. 강태식? 선배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급한 일이 있는데 디지털 추적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해.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이정민은 현재 사이버 수사대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마친 태식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태식은 김영우와 먼저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영우는 태식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청장님, 완전히 달라 보이시네요. 뭔가 예전 모습 같아요. 응급한 일이 생겼어. 태식은 딸이 당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영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가해자가 도주 중이라는 거네요? 그래, 경찰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실종 수사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청장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민간 조사 차원에서요. 김영우는 흔쾌히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 박민수를 만났습니다. 박민수는 강태식의 상황을 듣고 즉시 정보 수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청장님, 요즘은 디지털 발자국이 중요해요. 사라진 사람도 어딘가에는 흔적을 남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정민과 만났습니다. 이정민은 민재의 디지털 정보 추적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선배님, 이름이랑 주민번호만 있으면 일단 기본적인 추적은 가능해요. 모든 만남을 마친 태식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시내를 걸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 공식 수사 아니야. 하지만 난 시작한다. 내 손으로. 태식의 눈빛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경찰청장이 아니라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로서의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모텔방에서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첩에 민재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수색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30여 년간 쌓은 수사 경험과 인맥을 모두 동원할 계획이었습니다. 민재야, 내가 어디에 숨어 있든 반드시 찾아낼 거야. 태식은 딸을 위한 아버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태식의 비공식 수사가 시작된 지 이틀째 첫 번째 단서가 나왔습니다. 이정민이 민재의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큰일입니다. 이정민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뭔 일이야? 민재라는 사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해외 출국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서 카드를 썼는데 출국은 하지 못했더라고요. 왜 출국을 못했을까? 가짜 여권을 사용하려다가 적발된 것 같습니다. 공항 보안 기록을 확인해 보니 신원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태식은 민재가 해외 도주를 시도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 있을까? 현재는 서울 외곽 지역의 모텔들을 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매일 다른 곳에서 결제하고 있거든요. 이정민이 보내준 자료를 보니 민재는 정말로 체계적으로 도피하고 있었습니다. 현금 인출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만 이용하며 추적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김영우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영우야, 민재 직장 쪽은 어떻게 됐어? 그것도 문제예요, 청장님. 민재가 다니던 회사를 조사해 보니까 완전히 가짜였어요. 가짜라고? 네, 투자 자문회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기성 투자를 벌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그 회사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어요.
김영호의 설명에 따르면 민재의 회사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일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사기 조직이었습니다. 특히 중년층과 노년층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연이도 그 피해자 중 하나인 건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연 씨 명의로 된 대출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태식은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딸이 단순히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사기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민수 기자로부터도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태식 형님, 민재에 대해 더 알아봤는데요.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이전에도? 네, 부산에서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결혼 사기를 친 전력이 있어요. 피해자가 3명이나 되더라고요. 결혼 사기? 네, 여성들과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뜯어낸 후 잠적하는 수법이었어요. 수연 씨 케이스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태식은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재가 딸을 상대로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수연이와의 결혼도 처음부터 사기 목적이었다는 말이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연 씨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신용도도 좋았으니까 좋은 타겟이었을 거예요. 태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속았을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식은 수연을 만나러 갔습니다. 딸의 상처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처는 깊어 보였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뭘 좀 물어볼게. 네, 아빠. 민재가 너에게 투자 얘기한 적 있니? 수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계속 투자하자고 했어요. 확실한 수익이 난다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계속 설득해서 제 명의로 대출도 받았어요. 태식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얼마나 빌렸어? 2억 원 정도요. 태식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이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 돈은 어디에 썼다고 했어? 부동산 투자라고 했어요. 곧 큰 수익이 날 거라면서. 근데 아직까지 수익은 한 푼도 안 나왔어요. 태식은 이제 민재의 범죄 수법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아, 왜 그때 아빠한테 얘기 안 했어? 민재가 비밀로 하자고 했어요. 아빠가 반대할 거라면서. 그리고 저도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태식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딸의 순진함을 이용한 민재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은 동료들과 비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어. 민재는 전문적인 사기꾼이고 수연이는 피해자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장님? 김영우가 물었습니다. 일단 민재를 찾아야 해.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테니까 그들의 증언도 확보해야 하고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정민으로부터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배님, 민재가 또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무슨 움직임? 어제부터 갑자기 카드 사용이 중단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한 것 같아요. 태식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법이 놓치는 틈새가 너무 많다. 그리고 난
그 사이를 꿰뚫고 있지. 태식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경찰의 공식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민재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년간 쌓은 수사 노하우를 모두 동원할 작정이었습니다. 그 인간 도망만 잘 치는군. 하지만 끝까지 숨을 수는 없을 거야. 태식의 비공식 수사가 본격화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재의 행적을 추적하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것은 경찰 내부의 반발이었습니다. 태식의 후배인 이정민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배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선배님이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상부에 알려졌어요. 지금 내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식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협조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저도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 내가 곤란해지면 안 되니까. 태식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 루트가 막히면서 정보 수집에 제약이 생긴 것입니다. 김영호도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청장님, 저희 쪽도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무슨 압박? 민간 조사업체가 경찰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조사업 등록 취소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태식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가 신고했을까? 그건 확인이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그때 박민수 기자로부터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식 형님,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 네, 전직 경찰청장이 사적 복수를 위해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갔어요. 태식은 온라인 뉴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권력 남용, 사적 복수, 불법 수사 같은 자극적인 표현들이 기사 제목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정보를 흘렸을까? 태식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자신의 활동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언론에까지 알려진 것일까요? 며칠 후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식이 수연의 집에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식은 즉시 긴장했습니다. 민재야, 너 지금 어디 있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장인어른이 저를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민재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쫓아다녀야지. 내 딸을 그렇게 때려놓고 도망쳤으니까. 하하, 장인어른도 참 고집이 세시네요. 그런데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유준이 말이에요. 태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자 유준의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유준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아직은 아무 일 없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이 계속 저를 괴롭히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민재가 유준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감히 내 손자에게 손을 대려고? 손을 대지 않으려면
장인어른이 저를 그냥 놔두세요. 경찰도 사설 탐정도 기자도 모두 손을 떼시고요. 전화가 끊어진 후 태식은 분노와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재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무엇보다 손자에게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생각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태식은 즉시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유준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겠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태식은 민재의 협박 전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유준이를 시골집으로 데려가자. 거기서 내가 직접 지킬게. 하지만 수연은 다른 걱정을 했습니다. 아빠, 이러다가 아빠만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민재는 이미 아빠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태식도 그 점이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민재가 자신의 수사 활동을 그렇게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내 주변에 정보를 흘리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태식은 의심의 눈초리로 협력자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하지만 모두 오랫동안 신뢰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재의 협박으로 인해 수사는 더욱 어려워졌고 경찰과 언론의 압박까지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 하나 잡히면 끝나는 게임이지. 그렇다면 내가 끝까지 간다. 태식은 오히려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식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기존의 협력자들과는 거리를 두고 혼자서 민재를 추적하기로 한 것입니다. 위험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혼자서 해야겠어. 태식은 경찰 제복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곧 그 제복을 입고 마지막 승부를 벌일 때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민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게임을 하자면 끝까지 해보자. 하지만 유준이에게는 절대 손대지 마라. 곧 민재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장인어른이 포기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럼 게임을 계속해 봅시다. 태식과 민재 사이에 본격적인 심리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펼쳐질 차례였습니다. 민재와의 심리전이 시작된 지 사흘째, 태식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경험과 직감에만 의존하기로 한 것입니다. 태식은 먼저 수연과 유준을 시골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손자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갑자기 시골에 와야 해요? 6살 유준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랑 잠깐 같이 지내자. 재미있을 거야. 태식은 손자에게 위험한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족 여행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민재가 여기까지 올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못 올 거야.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사이라서 낯선 사람이 오면 바로 눈에 띄거든. 태식은 시골 마을의 장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고 있어서 외부인이 들어오면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연과 유준을 안전하게 정착시킨 후 태식은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혼자서 민재를 추적할 계획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태식은
민재의 마지막 목격 지점부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구로구의 한 모텔이었는데 이미 민재는 그곳을 떠난 후였습니다. 며칠 전에 나갔어요. 계산도 제대로 안 하고요. 모텔 사장의 증언이었습니다. 태식은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민재가 자주 이용할 만한 장소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찜질방, 만화방, PC방, 고시원 등을 모두 돌아다니며 민재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마치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카드 사용도 중단했고 휴대폰도 꺼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오후 태식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으로부터였습니다. 아빠, 민재가 또 전화했어요. 뭐라고 했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안다면서 이제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됐다고. 태식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진실이라니? 나한테 직접 와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혼자 오라고. 절대 안 돼. 위험해. 아빠, 그런데 민재가 한 말이 이상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사기라는 걸 말이에요. 태식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딸이 정말로 민재의 사기에 공모했다는 말일까요? 수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저도 모르겠어요. 민재가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태식은 즉시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딸과 직접 얘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태식은 수연과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주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아빠에게 정직하게 말해줘. 혹시 내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니? 수연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사실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어요. 뭘 의심했어? 민재의 투자 얘기요. 너무 좋은 조건이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태식은 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재가 다른 투자자들 성공 사례를 보여주면서 설득했어요. 실제로 돈을 번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처음 몇 달은 정말로 수익이 났어요. 약속한 대로요. 그래서 더 큰 투자를 하게 됐고, 수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가짜였어요. 민재가 돈을 주고 연기하게 한 거였어요. 태식은 민재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럼 너도 완전히 속은 거잖아. 네, 하지만 민재는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우기고 있어요. 증거도 있다고 하고요. 무슨 증거? 제가 다른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권유한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해요. 태식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수연을 이용해 다른 피해자들을 끌어들였고 그 과정을 녹음해서 증거로 만들어둔 것입니다. 수연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를 권유한 적이 있어? 있어요. 민재가 부탁해서. 그때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다들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저한테 화내고 있어요. 태식은 이제 민재의 전략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수연을 가해자로 만들어서 경찰 수사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도와줘서 고마워요. 수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동안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기꾼 취급받고 민재한테는 협박당하고
수연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넌 아무 잘못 없어. 그게 잘못인 줄 몰랐던 내 탓이 아니야. 태식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아빠가 모든 걸 정리해 줄게. 내가 피해자라는 걸 증명해낼 거야. 어떻게요? 민재를 직접 잡아서 자백을 받아낼 거야. 태식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사명일 때 비로소 정당해진다. 태식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민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마지막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민재와의 최종 대결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태식은 민재와의 최종 대결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민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미끼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태식은 민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연이 얘기 들었다. 진실이 뭔지 직접 들어보겠다. 단둘이 만나자. 곧 민재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역시 현명하신 선택이네요. 내일 밤 9시 강남역 근처 호텔 카페에서 만나죠. 태식은 민재가 제안한 장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식은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경찰 제복을 꺼냈습니다. 계급장이 달린 제복을 보니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태식은 제복을 차려입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완전히 현역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태식은 민재와 만나기 전에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작은 녹음기를 준비했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 연락처도 설정해 놨습니다. 오후 6시 태식은 민재가 자주 출몰한다는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역 근처가 아니라 영등포구의 한 유흥가였습니다. 태식은 민재가 실제로는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태식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한 노래방 건물 근처에서 민재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민재는 태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장인어른이 여기를?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 태식이 제복을 입고 나타나자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고 다른 곳으로 갑시다. 민재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자. 두 사람은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태식은 민재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카페에 앉은 민재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장인어른, 제복까지 입고 오시다니. 좀 과하신 것 같은데요. 과한 건 내 행동이야. 내 딸을 속이고 폭행하고 도망친 게 그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민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면 수연 씨도 완전한 피해자는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서류에는 수연이 다른 투자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직접 투자를 권유하는 음성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수연 씨가 다른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태식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수연의 목소리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수연이가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게 다가 아닙니다. 민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연 씨 명의의 해외 계좌입니다. 투자 수익금이라고 하면서 따로 빼돌린 돈이 들어 있어요. 태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수연 명의의 해외 계좌가 존재했고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설명해봐. 수연 씨가 직접 만든 계좌예요. 다른 투자자들 몰래 수익을 빼돌리기 위해서요. 태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딸이 정말로 공범이었을까요? 그때 민재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면 수연 씨도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 저를 쫓으실 건가요? 태식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민재를 잡으면 딸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이 해외 계좌 개설 날짜를 보니까 뭐가 이상한데요? 수연이가 내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날짜와 비슷하네. 그때 수연이가 갑자기 계좌를 만들었을 리가 없어. 태식의 추리가 시작됐습니다. 너가 수연이 몰래 만든 계좌지? 수연이 명의를 도용해서?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녹음 파일도 편집된 거야. 수연이가 투자를 권유한 부분만 따로 편집해서 조작한 거지. 태식은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덫은 이미 쳐져 있었다. 그때 카페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식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뭐야? 경찰을 불렀다고요? 민재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 모든 거짓말을 다 녹음했어. 태식이 녹음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방금 내가 한 말들, 증거 조작에 대한 자백까지 모두 녹음됐다. 민재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카페는 경찰들에 의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지었습니까? 민재가 체포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카페 안으로 들어온 경찰관이 태식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 말 장인이 들으면 웃겠네. 민재는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사기, 폭행,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태식은 카페를 나서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민재를 잡았고 딸의 무고함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끝났어. 민재는 잡혔고 너는 이제 안전해. 정말이에요? 아빠. 그래. 그리고 내가 무고하다는 것도 증명됐어. 수연의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재가 체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는 민재에게 사기와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태식의 치밀한 수사와 확실한 증거 수집 덕분에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수연도 완전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수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였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민재가 제시했던 모든 증거들이 조작된 것임이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식은 오늘도 평소처럼 아침 5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딸과 손자의 안전이 보장되었고 무엇보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연이와 유준이가 오는 날이지. 태식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수연과 유준이 주말마다
시골집을 방문하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태식은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배추가 잘 자라고 있었고 무도 제법 크기가 나왔습니다. 손자 유준이 좋아할 만한 당근도 심어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멀리서 유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식은 손을 털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유준아, 왔구나.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유준이 태식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태식은 손자를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수연아,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수연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음이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심리 치료를 받으며 점차 회복하고 있었고 새로운 직장도 구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가족끼리 뭘 고맙다고 그래. 태식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세 사람이 함께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유주는 시골 마을의 모든 것이 신기해했습니다. 닭들을 쫓아다니고 개울에서 물장난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진짜 재미있어요. 그래. 그럼 자주 놀러 와야겠네. 네. 매주 올게요. 유준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태식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배추된장국, 김치찌개, 그리고 갓 단 상추쌈까지 푸짐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아빠, 요리 솜씨가 늘었네요. 혼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었지. 식사를 하면서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마을 사람들이 이제 아빠를 다르게 보시는 것 같던데요?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태식이 전직 경찰청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이제는 더욱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별로 달라진 건 없어. 그냥 태식 씨로 불러주더라고. 하지만 이장님은 이제 청장님이라고 부르시던데요. 태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싶어 하니까 그냥 두는 거야.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태식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딸을 위해 직접 나서서 악한을 응징한 아버지의 모습에 감동받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유준이 잠든 후 태식과 수연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빠,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뭐가? 아빠가 혹시 위험해질까 봐요. 민재가 아빠를 해칠 수도 있었잖아요. 태식은 딸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너를 지켜야 했어.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니까. 그래도 이제는 평범하게 사세요. 더 이상 위험한 일은 하지 마시고요. 그럴 생각이야. 이제 정말로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 거야. 태식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건강하고 유준이가 잘 자라주는 게 아빠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야. 저도 아빠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연과 유준이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준은 아쉬워하며 태식에게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가야 해요? 그래, 유준이는 유치원도 가야 하고 엄마도 일해야 하잖아. 그럼 다음 주에도 올게요. 그래,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게. 태식은 손자와 딸을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오후에 태식은 서재로 들어가 경찰 제복을 꺼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었던 그 제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태식은 제복을 정성스럽게 접어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영원히 입지 않을 제복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태식은 마을 이장 박영수 씨와 마주쳤습니다. 청장님, 오늘도 산책하시네요. 네, 몸이 기억하고 있어서요. 요즘 마을이 더 평화로워진 것 같아요. 청장님이 계셔서 그런가 봅니다. 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평화로운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날 밤 태식은 일기를 썼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로써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딸을 위한 정의, 손자를 위한 평화. 이제 정말로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내일도 새벽같이 일어나 평범한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그들의 하루를 지키기 위해 태식은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가을벌레 소리가 들려왔고 마을은 고요한 평화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나무 아래에서 묵묵히 가족들의 하루를 지키는 평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딸과 손자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아버지가 딸을 지키기 위해 펼치는 처절한 복수극, 그리고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는 반전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감동적이고 스릴 넘치는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